그래서 혜자가 없는 기업은 투자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앞으로 진짜 좋게 보는 게 애플카. 비메모리나 또는 차량용 메모리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애들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디 박성목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한센과 지누스와 같이 대주주가 매각하고 난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뭐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샘이 매각한 게 밸류에이션이 제가 좀 높을 때 매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누스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누스는 내가 한샘은 그 P한테 이렇게 뭐 매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회사가 첫 번째는 구조조정을 좀 할 거죠. 인수한 사람들이 구조조정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붙이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해서 결국은 그 과정 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인수하고 나서 한 몇 년간은 잘 안 오르다가 걔들이 인수하고 구조조정하고 뭐 이러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걔들이 결국은 또 어디다가 보통 매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하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에 걔들이 또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또 팔지 않을까. 그 과정이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완전 공감해요. 이 말씀.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들어갔던 나올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대주주는 분명히 오너였을 거라고요. 그쵸. 창업자일 확률이 높죠. 네. 회사 창업한 이후에 뭐 성공해서 파는 거니까 창업자가 갖고 있을 때는 창업자가 언제 팔지 모르고 그냥 평생 갖고 가고 자녀한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최대 주주의 매각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그룹 중에 팔고서 주인 바뀐 데 있나요? 없잖아요. 창업주의 아들이 계속 하고 있지 바뀐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가끔 이렇게 바뀌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게 저는 정확히 동의하는 게, 그러면은 바뀌었을 때는 어쨌든 실망감이 있죠. 창업주가 더 큰 회사로 만들지 않고 팔았다는 얘기는 회사가 별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회사가 좋은데 왜 팔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바뀌면 일단 1차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이제 2차적으로는 새로 들어간 애는 애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새로 들어간 대주주는 반드시 엑시트를 할 거라고요. 창업주가 아닌데 새로 들어간 대주주가 무슨 자식한테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들어간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회사를 좋게 만들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들어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 들어간 최대 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내가 만약에 그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네. 면밀히 검토해야죠.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회사를 좋게 만들고 매각한 경험이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또 최대 주주가 바뀌긴 하겠지만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바뀌겠죠. 주가가 안 올리고 바뀌면 그 사람들은 그 지분을 인수할 이유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주주가 최초 매각한 당시에는 실망 매물이 나와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펀드에서 또는 제대로 된 투자자가 그걸 인수하고 회사를 다시 재창업의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만든다면 뭐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좀 넘어가 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좀 어떻게 조금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전쟁 중에 안 끝난 전쟁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결국은 전쟁은 난 거는 지금 팩트잖아요. 그럼 결국은 끝난다는 것도 팩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언제 끝나냐?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어떤 또 예측의 영역이 아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핵 같은.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 뭐 계속 딴지 걸고 뭐 서방 세계한테 계속 딴지 걸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 진짜 뭐 또 더 지금은 경제적 제재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상도 하고 싶지만 군사적 참전까지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끝내기 전에는 어떻게 될 확률은 0.1%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떤 확전의 기미가 있는, 종전 전에 확전의 기미가 있을 땐 좀 악재로서 한방 크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시기죠. 빨리 끝날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오늘 끝나는 게 제일 좋고, 1년 있다 끝나면 제일 안 좋은 건데, 현대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위에 있는, 이게 비슷한 나라면 서로 안 끝날 수 있는데, 아무리 뭐 미국이나 유럽이 도와줘도,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휴전을 하던, 아예 굴복을 시킬 확률은 뭐 장기전으로 갖춰서 더 낮아지겠죠. 빨리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아마 러시아도 적당히 하고서 종전을 시키면서 유리하게 자기들이 취할 걸 취하는, 그게 원래 강대국의 기본 논리거든요. 그냥 전쟁을 일으킨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얻기 위한 거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니네 우리한테 줄 거 줘봐 하고 종전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크게 예상 범위를 벗어날 확률은 높진 않고, 종전도 지금보다 계속 더 길어질 확률도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뭐 대표님도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이보다는 오늘 보니까 요즘 나오는 돈바스가 거의 이제 장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돈바스를 좀 장악하고 나면 뭔가 이제 협상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돈바스가 장악이 된다면 뭐 뒤로 테러를 뭐 열어줘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제 생각에 돈바스 장악하고 나면 야 이제 너희들 협상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협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유가가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제이 썰님께서 S51 러우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회사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각보다 덜 오른 것 같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유주들 중에서 특히 S51은 최근 움직임이 좋았어요. 유가 상승 관련주이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고도 하고, 그래서 실적과 뭐 유가 상승 재료가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임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질문하신 거에 딱 거기 들어가 있네요. 내용이. 생각보다 안 올랐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은 또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즉답으로, 왜냐면 저희 최애 관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즉답으로 이게 더 오른다, 끝났다라는 말을 편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큰 욕심은 내지 말자.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금융주랄지, 뭐 요런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유주거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약간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긴 해도 막 우상향으로 막 지금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오르는 업종이 아니에요. 또 S-오일은 굉장히 대형주고, S-오일 시가총액도 꽤 큰 부분이고, 또 정유산업 자체가 막 우상향하는 건 아니고, 특히나 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크게 노리면서 S-오일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또 배당도 받고 뭐 주가도 적당히 좋으리라는 예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주가 상승을 너무 크게 노리지 말고, 그 대신 뭐 보유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은요? 최근에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이 회사는 어차피 유가가 올라갈수록 또 스프레드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니까 어쨌든 1분기 실적은 뭐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기름값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서 또 관건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가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반영이 됐고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건데, 이제 2분기 뭐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수익적인서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죠. 1분기가 어쨌든 제가 봐서는 실적으로는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잘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보니까 회사가 뭐 PER이 엄청 싸더라고요. PER이 엄청 싸니까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또 떨어지면 다시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으로 좀 넘어가서 봉쇄력이 내려진 상하이 지역을 비롯해서 코로나가 확산세를 이어가면 투심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 증시의 낙폭이 큰데 향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다른 증권사의 팀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상하이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아졌는데, 이게 만약 중국의 봉쇄력이 더 퍼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남은 큰 악재일 수 있다. 그 중국 왜 근데 저기 봉쇄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리오프닝 하고 있는데, 올림픽 때 제로 코로나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적인 의도가 더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결국 시진핑이 이제 계속 유입을 해서 저기 정권을 계속 무한대로 장악하려는 그거, 뭐 옛날에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코로나도 일부러 버텨냈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어쨌든 이 공산사회니까 언론을 장악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계속 떠벌리면 안 좋잖아요. 그런 연임에 대한 그런 게 가장 깔려있지 않나.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사람들을 통제해서 일단 시위나 이런 것들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불씨가 오히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오늘 기사에서는 보니까 부자들이 이민을 가려고 돈을 다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은 다,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리크창 총리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시위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오히려 이게 오히려 너무 막는 게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결국은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걔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야. 다 막혀 있다는 게 여행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도 다 결국은 감염이 되고 리오프닝이 되는 거잖아요. 감염이 되고. 지금 중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결국은 걔들도 뭐 몇백만 명, 10만 명 나오고 이렇게 돼야 오히려 좀 팬데믹이 되는데 그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정치적인 의도가 오히려 화근이 돼서 계속 시위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또 탈출 여치도 나오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막 레이저로 쏘네, 말 빨리 안 해, 막 이러면서. 제 생각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글로벌 증시 사회 환경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뭐 우리가 중국과 이 수출 수입 동향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밀접한 경제 교역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미국 차트, 우리나라 차트, 중국 상해 차트, 홍콩 차트 4개를 돌려보면 우리나라, 미국의 연관성이 훨씬 높고 중국이나 홍콩 차트와는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경제의 움직임으로는 어쨌든 미국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의 흐름 말고 이런 사건의 흐름으로는 제 기억에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큰 악재가 됐었던 데가 2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그건 우리나라는 사실 중간에 이제 고래 싸움을 새우등처럼 껴있을 때였죠.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는 미국이 좀 떨어지고 중국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더 많이 떨어져도 도대체 왜 중국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뭐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근데 이제 결국 그때도 근데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당시에도 미국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 재료 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 미국도 안 좋아서 떨어졌었던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사드 배치 때였어요. 근데 사드 배치 때는 우리나라랑 이제 붙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한령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관련주들은 확실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나 뭐 게임주, 엔터주 뭐 이런 애들은 확실히 안 좋았죠. 중국은 공산당의 집권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국민들이 못 한단 말이죠. 그럼 한국 화장품 쓰면 안 돼. 뭐 한국 드라마 보지 마. 한국 게임 하지 마. 이래 버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중국의 봉쇄령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막 굉장히 겁내하거나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뭐 전쟁이 끝난다 이런 것처럼 봉쇄령 저는 좀 일시적이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CCP 정부가 이게 뭐 탈출 여치도 나오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결국은 무슨 방법으로든 이제 뭐 시위도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연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봉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원달러율 1230원 돌파했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터라 환율 상승 압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전망인데 좀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계속 사실 원달러율이 높아지고 있으면 국내 투자에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환율의 기본적인 이론상으로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돈 가격이 싸지니까. 우리나라 돈 가격이 싸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지수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조정장인데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돈 가치가 싸지니까 손해보니까 뭐 여기 왜 있어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환율이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의 문제인데 저는 어느 정도 찼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적정 환율이라는 거를 벗어났던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환율과 직결되는 거는 사실 금리거든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건 각 나라의 돈의 비율인데 그럼 돈의 가격은 결국 금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그 제로금리 시기나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랑 엇박자가 날 때는 환율이 좀 적정 환율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저는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그 수준에 충분히 맞춰 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환율이 막 1,300원까지 올라가고 이럴 확률보다는 다시 적정 범위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요? 지금 환율이 이게 1,200원대 넘어간 게 몇 번 없어요. 2007년도 한 번 있고 2015년도인가 한 번 있고
2007년도에 뭐 1270원, 뭐 하여튼 뭐 1250원, 이게 최고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1230원이니까 그때보다 뭐 지금이 더 위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환율이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지에서는 호재고, 그리고 또 대신 또 수입하는 데는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수입하는 데는 악재죠. 참 비싸게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수출주들한테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 이익에는 긍정적인 거죠. 그렇다 보면 이익이 많이 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1분기에 실적이 많이 난 게 환율 때문일 수도 있다. 이익이 많이 난 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가도 환율을 타면 실적은 더 잘 나올 거잖아요. 뭐 실적은 잘 나오면은 결국은 달러가 유입되고, 물론 외국인들이 팔으면서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또 외화로 벌어들여서 또 환율이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250원에서 1150원까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 또 1150원대로 향해서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분 다 어느 정도 비슷한 의견으로 볼 수 있겠네요. 환율이 뭐 큰 악재가 됐던 대란이라고 할 정도는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거든요. 정말 뭐 10년에 한 번씩 있던 대란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뭐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시적인 범위 밖의 그런 건 금방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에 좀 기본으로 들어와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현재 시점에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사실 가장 어려울 텐데, 요거는 그냥 짧게 한 가지 정도 노하우만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다라는 건 약간 예를 들면 업종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 쪽에서 제가 사업 개요를 보다 보면 뭐 부품 국산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 1위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외국산을 부품을 이용하던 걸 국산 부품화를 했다거나 또는 시장 점유율 1위라거나 나만 만들 수 있다거나 경제적 해자 뭐 특허를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보다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쪼개서 조금씩 하는데 나는 많이 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게 이제 일단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그리고 또 오래된 산업은 수익성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세태 산업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산업 자체가 죽으면서, 예를 들어 우리 방자로 끝나는 회사들이 꽤 있는 거 아시죠? 전방, 경방, 부방이 부산방지이고 전방이 전남방지이고 경방이 무슨 경인방지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지역별로 방지 회사가 대형 하나씩 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섬유 사업이 70년대에 발달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었겠죠. 근데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방직자 붙은 회사를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당장 수익만 난다고 해서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수익도 나지만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느냐까지 봐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퍼로 보고 그걸 이제 뭐 멀티플로 생각을 하잖아요. 몇 배를 곱할 것이냐 이익에서. 그러면은 이건 역시 산업마다 다른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반도체 소부장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특허를 갖고 있거나 내가 국산품 부품을 대체를 했거나 또는 마켓시ェ어 그 부품을 마켓시ェ어 1위를 하거나 수출 1위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예를 들은 것처럼, 업종별로 멀티플은 당연히 다르게 다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밸류에이션 평가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접어주들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뭐 은행 업종 퍼 뭐 10도 안 되는데 뭐 56 뭐 이런, 또는 철강 업종도 퍼 낮은데 꽤 많고, 건설 업종 퍼는 막 2, 3, 4도 많아요. 그러면은 모든 업종을 똑같은 멀티플을 생각을 한다면 걔네는 지금 주가가 2배, 3배, 4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안 보고 정말 퍼만 보고 멀티플만 보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종목 좋아하는 거예요. 저퍼주만 좋아하고 퍼가 막 5도 안 되는 종목 좋아하고. 근데 이제 산업과 같이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성장 산업의 퍼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퍼일 거예요. 멀티플을 높게 적용해야죠. 그래서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 산업이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야지, 산업을 보지 않고 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 참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개별 기업의 퍼뿐만 아니라 업종별표의 평균 그런 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업종별표는 우리가 이제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에서 15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굳이 반도체 쪽에서 막 30, 50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랄지 뭐 로봇이랄지 이런 데에는 적자 기업도 많고요.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퍼가 막 50, 100인 애들도 있어요.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기술력을 좀 봐줘야 되고 반대로 은행업종이나 건설업종을 사는데 퍼가 막 10, 20 이런 걸 살 필요는 전혀 없죠. 퍼가 3, 4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서 갑자기 끊었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끊었어야 되나? 서로 눈이 마주쳐서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나 마무리까지 졌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좀 말을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러면서도 일단 마무리는 졌어. 네네. 자, 대표님은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진짜 혜자가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독점적인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정말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사업에서 일단 호떡집이라고 표현할게요. 호떡집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호떡집은 시장 통해서 호떡집이 잘 돼요. 호떡집이 잘 되면 바로 옆에 한 집이 또 생겨. 또 옆에 하나 생겨. 중국 사람들은 딱 세 집이 생기면 이 호떡집 팔고 나와. 호떡집 팔고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팔고 나와요? 그만큼 이제 또 경쟁이 심해져서 딱 두 집 생기면 세 집 생기는 순간 팔고 나와야 돼. 그럼 또 딴 팔고 나와요. 딴 거라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특히 뭐 잘 된다 그러면 금방 따라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맞아. 금방 따라하고 뭐 한 개가 아니라 되는 사업주는 뭐 바로 뭐 옆에 뭐 커피숍 통닭집 알죠? 바로 옆에 뭐 심지어 따라하는데 윤리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이. 다 똑같이. 그러고 또 왜 똑같은 걸 똑같이 그다음에 뭐 하냐고 가격 경쟁.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나는 이 사람 잡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자가 없는 기업은 투자하면 정말 힘들어요. 맨날 그래서 싹 생겨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후죽순 생기기 때문에 혜자가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혜자가 있어도 그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냐 안 낮냐. 높냐 안 낮냐. 근데 이게 아까 이재문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밸류에이션이 다 산업마다 다 틀리고 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은 결국은 내가 평가하는 게 시장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정답은 없더라고. 정답은 없는 게 결국 그 밸류에이션을 싸게 사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폭락할 때 사는 거 말고는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내가 정해놓고 폭락할 때 사면 다 돈 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회사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업종, 좋아하는 섹터, 사놓으면 다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혜자가 있는 기업을 특히 혜자가 있는 기업을 사면 더 좋은 거죠. 그때 살려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미리 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조건 폭락할 때 살아. 폭락할 때 사는 게 돈 버는, 큰 돈 버는 거는 인생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기회는 몇 번 없다. 그래서 폭락할 때 들어가고 또 시장에서 특히 조정목 줄 때 사야 된다. 최근에 결국 실적에 주가는 수렴한다고 보통 이런 가치 투자 쪽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좋아 보이는 기업이나 섹터는 좀 어디 쪽에서 요즘 좀 많이 그냥 보이고 계세요? 전기차 2차 섹터, 그게 뭐 전장부품 쪽. 전장부품 쪽인데 저는 앞으로 진짜 좋게 보는 게 애플카. 애플, 지금 보면은 다 신고가를 나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뭐 예를 들면 LG노텍. LG노텍,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자화전자, 뭐 이쪽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뭐 신고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카는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이 됐다는 거는 지금 다 시시하고 있을 뿐이지. 시시하고 뿐이지. 그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가 수혜를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이익이 지금도 현재도 많이 나는데 그럼 이익이 더 배가 되겠죠. 지금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플카가 들어왔어. 그러면 애플카에 대한 애플 폰만 아니라 카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설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시하고 정설하는 업체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기업들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카피 멋있었습니다. 엘프카는 벌써 시작됐다. 그리고 더 멋있었던 건 되게 쏘곤쏘곤대면서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야 이거 너만 알아야 돼 말 야 애플카 말 카메라 내내 돌고 있습니다. 엄청 쏘곤대고 야 귀 쫑긋했잖아. 비밀 얘기 하나 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실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성장성보다도 실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금융업 쪽 실적이 사실 작년도 되게 좋았었고 뭐 올해도 좋아질 여지가 있죠. 금리 인상 시기의 실적은
금융주가 좋으니까. 그래서 주가도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이미 선반영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지. 어쨌든 실적은 금융주는 확실히 좋고 올해도 좋을 확률이 높고요.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아까 말씀하셨던 정유주랄지 또는 철강주랄지 원자재 관련주들, 고려아연 이런 것들도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신고가 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는 애들이에요. 대형주 중에서 신고가 치는 애들 중에 LG에너텍, 애플카 관련 또는 원자재 관련 고려아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랑 자동차는 계속 좀 봐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찌그러져 있어요. 대형주니까. 대형주가 못 가는 장세기 때문이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도 막 신고가 뚫는 애들이 있어요. 해성 DS 이런 애들은 좀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가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비메모리나 또는 차량용 메모리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애들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기아는 좀 움직임이 덜하지만 그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좀 약간 자율주행 관련, 뭐 애플카 관련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신다면 중소형주에서 좀 흑소고의 진주. 근데 막 1,000억 미만 500억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막 2,000억에서 5,000억 요 사이만 잘만 잡아도 흑소고의 진주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자동차 산업 또는 반도체 산업 뭐 이런 데서도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 질문 몇 가지 더 드리면 아이디 창아 아빠님께서 NC소프트 게임 관련주,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 위드 코로나 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화장품 관련주는 아까 전에 답변을 좀 주셨으니까 NC소프트랑 뭐 크래프트 이런 게임 관련주 위드 코로나 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대표님부터. 아까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리오프닝하고는 좀 어떻게 반대로 그렇죠. 개념이죠. 어쨌든 게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렇게 게임은 결국은 이제 그것도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음 신작, 새로운 신작들이 뭐가 나오고 또 그게 성공하냐 안 하냐가 여부고, 그래서 어쨌든 리오프닝이 되는 거는 게임주에게는 악재인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조정받은 게임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뭐 신작이 괜찮거나 이런 종목들은 편입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끝나는 리오프닝하고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게 게임주였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게임주가 꼽혔다가 작년에 제가 메타버스가 봄부터 가을까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하반기, 여름부터 겨울까지 좋았던 데가 하나 원픽을 꼽으라면 게임주였어요. 네. 게임주에서 위메이드가 뭐 폭발력 있게 올라가고, 다른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그때 좋았던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좋았던 이유가 NFT하고 P2E 연결이었거든요. 그래서 NFT, 대체 불가능 코인 또는 P2E, 그걸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 좀 벌어봐. 그거의 사업 모델이 딱 위메이드 위믹스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주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그때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은 안 좋은데 작년 7월부터 장은 흐물흐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최고의 종목인 삼성전자도 기 한번 못 피고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게임주가 뭐라고, 뭐 이런 표현 웃기지만 게임주가 뭐라고 작년 가을 겨울에 주가가 웬만한 건 2배, 많이 오른 건 막 3배, 4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닌가 하고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럼 결국은 다시 또 가려는 원동력은 아까 말씀하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게임주는 그게 기본이고, 뭐 마치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해야지 주가가 오르듯이 게임주는 신작에 성공해야 주가가 오르는 건 원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 회사가 어떤 IR을 통해서 NFT나 P2E에 대한 비전을 말했냐 안 말했냐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투자자들은 게임주는 뭔가 새로운 게임 나올 때 P2E나 NFT가 엮여 있어야 되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체크 포인트라고 봅니다.